안녕하세요.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교의 서경욱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소셜 하우징의 패러다임 변화와 계획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LH에서 발주했던 용역 3기 신도시 공공 임대주택 계획 방향 수립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름들은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그 연구자들의 이름이고요. 이번 연구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변창흠 사장님 이하 LH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맨 밑에서 보시는 저희가 추진했던 연구 프로세스를 따라서 단락별로 요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들은 이론적인 재해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도시건축 인지심리 관련 이론을 심도 있게 고찰했고요. 이를 통해서 연구 결과물 13개, 그리고 디자인 지침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물은 어떤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는 근거를 가진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로 쓰는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그런 어떤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지침을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저희들은 가이드라인 후보 지침이 되는 247개의 후보 지침을 도출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2단계 현황 분석, 3단계 비전 전략을 거치면서 정리된 계획 방향을 토대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참고했던 배경 이론들을 보고 계시고요. 추출에 사용된 이론들 13가지, 그리고 사용된 지침 13가지의 리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26개의 이론과 지침 이외에도 저희들은 보시는 것과 같은 45개의 관련 이론들을 수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항목별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각 코드의 이 글자들은 각각의 의미를 갖는데 U 같은 경우에는 Urban Context, 지금 대분류 항목에서 보시는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문자 A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N은 New Guideline, 그리고 E는 Essential,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외에도 R과 A가 있는데 R은 recommended, 즉 권장사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는 approval required, 현재 법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코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코드는 ERA 3가지 위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 가지 최종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요. UANE2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다용도 보밀 개발이고요. 키워드 이후에 간단한 서술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혼합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자족적 지역 개발을 추구한다. 이 서술 이후에 이 괄호 안에 보이는 것은 관련 근거가 되는 지침입니다. UAT 이론과 UAG 지침 쪽에서 어떤 이론과 지침을 참고했는지,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왔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그림 설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다용도 고밀 개발의 근거를 알고 싶다면 이 근거가 되는 이론과 지침을 추적을 하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이론과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UAT1이라는 지침이 좀 전에 보였었는데, 그거는 도시의 한 블록은 주용도 이외에 2개 이상의 용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이론적 근거가 이런 책에서 몇 페이지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그 고밀도 같은 경우에 UAG1을 참고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경우에 적정 밀도 이상으로 계획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조와 채광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라는 영국의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의 36페이지에 나오는 지침 내용이라는 것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재해석을 거친 이후에 저희들은 국내외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해외의 다수의 국가의 모범 사례, 그리고 국내 8개 단지를 분석함으로써 계획기법, 지침과 제도, 주민의식 인터뷰 등을 수행해서 다각도로 파악을 하였고요.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을 통해서 그 공간적인 장단점과 시사점을 도출해냈습니다. 해외 소셜 하우싱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황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저희들이 심도 깊게 고찰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대부분의 소셜 하우징 선진국들은 5, 60년대 고층 대규모 단지를 추구했지만 이에 실패를 인해서 90년대 이후에는 저층 가로형 소규모 소셜 믹스 단지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 사례의 시사점은 이렇게 크게 물리적, 법적, 시행관리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해외 입주자 및 관리자 인터뷰를 했는데 영국의 뉴캐슬에 있는 바이커월 단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단지는 2017년에 영국 최우수 주거단지 상을 받았고 특이한 점은 70년대에 건설된 대규모 공공임대 단지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지만 이 단지는 굉장히 드물게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 성공한 이유를 저희들이 많이 살펴보니까 우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랄프 어스킨이라는 그 건축가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채 코드를 이용해서 모든 건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색채 코드가 50년 넘게 유지가 되어 오면서 어떤 장소성과 어떤 주민들의 유대감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7, 8층, 8, 9층짜리 고층 블럭도 있지만 이렇게 2층짜리 저층 마당을 가지고 가로로 연결되는 이런 단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층 가로형 계획은 거주자의 유대감 강화, 소통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 중에는 용도 혼합이 없는 어떤 주거 중심의 단지여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요. 따라서 상가 같은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편의 교류, 다양한 시간대 보행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 및 그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도를 했고요. 대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의 온라인 조사를 했고 전문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 각계의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입주자를 분당 위례 의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했지만 가장 재미있는 의미 있는 결과는 이웃 관계 가구수 평균값, 즉 얼마나 많은 가구를 알고 지내는가. 여기서 6에서 10층에서 사는 거주자들이 가장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서 그 해외에서 실시했던 많은 연구들, 저층 주거의 거주자가 사회관계가 더 좋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를 스페이스 신텍스로 분석을 한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왼쪽은 공공임대 단지가 한 도시 안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연결과 통합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 사례이고요. 또한 그 해당 단지 안에 사람들이 실제로 걸어다니는 통행량을 조사를 해서 지금 이 색깔로 보이시는 그 통합도 그리고 연결도에 대한 스페이스 인텍스 시뮬레이션과 함께 그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단지 계획의 바람직한 계획 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에 대해서 현재 지금 참석하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이론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론은 영국에서 개발된 이론이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영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활용하는 슬라이드로 프랑스에 있는 한 도시의 구도심입니다. 이 구도심을 이 정도의 영역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조그만 광장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도심을 지금 그 공간의 영역을 이제 그 회색으로 칠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광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 광장에 서 있을 때 저희들은 이 정도의 길과 주변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비주얼 뎁스 레벨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영역에서 만약에 걸어 다닌다고 해보면 이 추가로 보이는 그 다음 단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영역이 추가로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주변에 추가로 걸어 다니면서 보일 수 있는 다음 단계 영역을 레벨 2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렌지 레벨 2 영역에서 추가로 걸어 다니면서 보이는 세 번째 단계의 영역을 이 하늘색 레벨 3, 그 다음 단계를 레벨 4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구도심의 영역은 4번의 단계를 거쳐서 시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도시가 레벨 10까지 간다. 파악하는데 레벨 10이 걸렸다면 비교적 이 두 번째 도시는 파악이 힘들고 길 찾기가 안 되고 통합이 안 된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연결도 그리고 깊이를 가지고 공간의 속성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이론이 스페이스 신텍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도심의 이 길을 중심으로 쪼개진 블럭들의 크기를 보시면 밑에 스케일 바가 있지만 100m를 거의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보행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의 도시들의 블록이 100m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자 하는 블록 사이즈 계획에도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셨던 방법을 시각 그래프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역을 이렇게 셀로 잘라서 얼마나 많은 셀이 보이는가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시각 그래프 이외에도 이렇게 선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루트를 서로 연결을 해서 얼마나 루트가 많은 그 연결도와 깊이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 분석이라는 것은 각 공간을 이렇게 단위 도형으로 잘라서 그 도형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그 개념을, 스페이스 인덱스 개념을 잠깐 짧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3단계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재고량 확보보다 주거의 질을 추구한다든지 가구 유형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 이러한 위상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3가지 큰 키워드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어떤 그 전략 같은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미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전 2030을 선포를 했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공간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원칙 6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연구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계획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3대 핵심 가치를 수립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급, 그리고 사회통합적 공간 조성. 이런 3대 핵심 가치를 통해서 세부 전략과 계획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은 그 커뮤니티 마스터 플랜을 제안을 했고요. 수원 당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제시를 했고
또한 이런 커뮤니티 마스터 플랜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로 계획 방향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계획 방향의 세부 사항을 도출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후에 말씀드리게 될 새로운 가이드라인 55개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범지구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거는 수원 당수 지구를 가지고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3가지 모델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특징을 갖는 사례를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이렇게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블록 100m 곱하기 100m 혹은 125 곱하기 80 정도의 작은 블록으로 공간 구성을 했을 때, 중정 가로형으로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도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두 경우 다 용적률은 200% 정도로 했고요. 세대는 300세대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경관을 만들며, 그리고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어떤 보행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오스트리아의 리빙룸 비엔나라는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보는 방식으로 짧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리빙룸 비엔나는 2014년에 완공이 됐고요. 445세대 중에 313세대 70%가 공공임대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33헥타르이고 용적률은 370%로 굉장히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 비율은 66.6%였고요. 용적률이 이렇게 높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많은 기사를 접했고요. 부대 시설은 극장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면 타입은 11개나 되는 다양한 평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가이드라인의 맨 첫 번째 UAE1은 아이덴티티라는 조항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적인 디자인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근거 이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고층형 아파트, 특히 아파트 브랜드를 따라서 디자인되는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좋지 않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리빙룸 비엔나에 적용을 하면, 리빙룸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브리지가 각 동에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지상층뿐만이 아니라 이 3층, 이 중간층에도 공용 공간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방식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용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각 유닛의 모습, 복층형, 그리고 이 유닛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층고와 넓은 테라스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UCN-E3라는 가이드라인 항목은 인접단지의 연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경계면을 없애고 주민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을 때 리빙룸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계획 초기부터 개발사와 디자이너들이 해당 단지가 어떻게 주변과 연결되는가를 충분히 고민을 했고, 조금 떨어진 단지에서 이쪽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보이는 이 사진처럼 시각적으로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BCN A1은 주광량 기준 채광입니다.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proval required, 즉 현재 국내 법으로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어떤 제안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광지수 ADF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채광 입사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광 입사각이라는 기준은 이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면에서 이렇게 앞 건물에 막혔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면에서 보실 때 상방 45도 방향으로 창문면을 투사를 했을 때 건물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채광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45도로 올렸을 때 걸리는 경우에도 만약에 평면도 기준으로 건물에서 수평 방향으로 30도를 좌우로 틀었을 때 이것을 피해갈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채광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리빙룸 B&I에 적용을 하면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근접한 그 동간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30도를 좌우로 틀 경우에는 이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채광 기준 조건이 초기 디자인부터 검토가 됐다는 것을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SAN-E1은 소셜 믹스라는 항목이고요. 이 리빙룸 B&I의 경우에는 11개의 다양한 평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항 중에는 흥미로운 인면, 그리고 액티브 파사드, 그리고 저층부 용도와 인명 계획, 저층에 다수의 상업 및 공용시설을 배치하고 인면의 투명도를 높여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리빙룸 B&I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 대로변의 면한 부분의 저층부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보행자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지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부족한 어떤 항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계획방향 수립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본연구의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코드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었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의 제출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연구자나 다른 관련 연구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이드라인 하위에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별 특수성에 대응하는 기술적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그럼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비드 19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와 건축의 회복력을 위한 보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용역의 연구 범위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이, 이러한 키워드들이 과연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본다면 제 결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 불필요한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고 생활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신체 정신적 건강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보행 환경과 보행자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워드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원거리 접촉을 감소시키고 격리감을 상쇄시키고 활동시간 범위를 다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희들의 공공임대주택 계획 방향은 앞으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다른 전염병에서 굉장히 유효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든 새로운 지침 중에 하나의 홈 오피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기후변화라든지 재택근무가 필요한 그런 어떤 팬데믹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줘서 감사합니다.